74살. 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5년 동안 갇혀 지내던 요양원을 걸어 나와 남편이 유산으로 남겨준 그 낡은 옛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굳게 닫혀 있던 대문을 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난 5년 아들의 그 차가웠던 냉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그제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4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는 핑계로 저를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첫 해에는 몇 번 얼굴을 비추더니 시간이 갈수록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안부조차 묻지 않았죠. 요양원 사람들은 제 등 뒤에서 저 할머니 아들한테 버림받았나 봐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다 들렸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눈물은 흘려봤자 값어치만 떨어질 뿐이니까요. 그렇게 8여여 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방벽지에 난 금이 한 줄에서 100세 줄까지 늘어나는 걸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어르신, 이번 달 비용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아드님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그날 밤 낡은 천 가방 하나에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요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남편이 남겨준 시내 변두리의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그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좁고 깊은 골목, 이끼 낀 담벼락. 남편은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습니다. 여보, 그 집은 꼭 당신이 가지고 있어. 절대 누구한테도 주면 안 돼. 당시엔 정신이 없어서 흘려들었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마 그때 이미 무언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집 앞에 서자마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낡은 나무문은 간데없고 제 손바닥만 한 번쩍이는 철제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2년째 되던 해에 들렀을 땐 분명 철사로 대충 묶어놓은 옛날 문이었는데 말이죠. 대문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최신식 도어락과 커다란 자물쇠가 이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이 문을 드나들었다는 증거였죠. 주인은 제가 열쇠도 없이 집 밖에서 섬이고 있자니 옆집 최 씨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순자 형님?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로?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와요? 최 씨, 이 문 누가 바꾼 거야? 최 씨는 눈을 피하며 입술만 달달 떨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요양원 친구에게 배운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5년 만에 거는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6번의 신호 끝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와서 문 열어라. 저는 딱 네 마디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옛날 집으로 와서 문 열어. 3시간 안에 안 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전화 너머로 5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74해를 살며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세대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양심 때문이 아니라 아마 근처에 있었겠지요. 골목으로 들어오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아들 현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까지 기름지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배가 더 나온 녀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위험하게. 저는 대답 대신 녀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현우는 제 시선이 불편한지 제 팔을 붙잡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여기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 먼지만 날리고 지저분해요. 일단 차 타세요. 제가 좋은 대로 모실게. 문 열어. 제 단호한 말투에 녀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엄마, 여기 관리 안 돼서 천장 내려앉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노숙자들 들어올까봐 안전하게 문만 바꿔놓은 거예요. 열라고 했다. 현우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애지중지 키우던 석류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련된 스테인리스 차양막과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방금 전까지 사용한 듯한 고급 찻잔 세트가 정갈하게 놓여 있더군요. 관리 안 된 폐가라더니 여기는 누군가의 은밀하고 화려한 아지트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아들을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안전 때문에 문을 바꿨다고. 여기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이렇게 뻔한데. 지난 5년 동안 나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번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숨기지 않을게요. 저기 창고반이나 한번 가보세요. 녀석이 가리킨 곳은 예전에 남편이 공구함으로 쓰던 작은 별채였습니다. 가보시라고요. 거기 보시면 제가 왜 이 집을 지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저는 녀석을 뒤로 하고 별채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잡동사니 대신 상자들이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마다 제가 읽을 수 없는 외국어와 복잡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작은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흔들어 보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인된 테이프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약이었습니다. 하얀 포장지에 담긴 수천 알의 아력들. 전부 외래어로 적혀 있어 무슨 약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 1년.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병원을 드나들었고 약은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죠. 그때 아들 현우는 유독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툭하면 집에 들러 남편을 큰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설쳤죠. 저는 그저 아들이 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과한 친절은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아력 상자를 든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아들 현우가 제 뒤에 서 있더군요. 그의 얼굴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거만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죄책감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이 약들이 한 상자에 얼마인지 아세요? 녀석은 제 손에서 약 상자를 낚아채더니 아무렇게나 박스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거 한 상자면 요양원 1년치 비용은 거뜬히 나와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러니까 제 말은. 현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겁나는 모양이더군요. 이 집 마당 밑에 아주 돈 냄새 나는 물건이 묻혀 있다고요.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제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저기 검사받으러 다닌 줄 아세요? 녀석은 고개를 빗딱하게 쳐들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전에 강원도 탄광 쪽에서 일하실 때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이 집터 밑에 질 좋은 무연탄이
꽤 깊게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녀석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당 중간으로 걸어가 대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기대어 놓고 숨을 가다듬었죠. 현우는 제가 예상보다 침착하자 당황한 듯 하더니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사실을 제게만 알려주면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아버지가 가시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하필 이 집을 엄마한테 유산으로 남기실 줄은 몰랐죠. 녀석의 말투에 원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원망하지 마세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왜 면회 한 번 안 갔는지 아세요?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입만 열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제가 이 땅 밑을 어떻게 파보겠냐고요. 저는 녀석을 5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밑에 든 거 확인하려고 네 애미를 요양원에 5년이나 처박아두고 모른 척했다는 거냐.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명절에도 안 오고 내 칠순 잔치 때 전화 한 통 없었던 게 고작이 낡은 집 밑에 든 것 때문이었다고. 저는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예 모른 척한 건 아니잖아요. 녀석이 변명을 하려 들기에 저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나를 챙겼다고? 지난달에 내가 고열로 39도까지 올라갔을 때 요양보호사가 너한테 전화하니까 너 뭐라고 했니? 지방 출장 중이라 못 간다고 했지. 그때 너 어디 있었어? 녀석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너 바로 옆 동네에 있었잖아. 요양원에서 차로 30분도 안 걸리는 곳에서 여자 끼고 술 마시고 있었지. 현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 박순자, 요양원에서 5년 동안 멍하니 벽만 보고 산 게 아닙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챙겨주던 요양보호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옆 동네 식단에서 녀석이 다른 여자와 웃으며 밥 먹는 걸 보고 제게 알려주었죠. 그때는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네요. 계속해봐. 저는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이 마당 밑에 뭐가 들었길래 5년이나 이 난리를 친 거니? 그래서 뭐 대단한 거라도 찾아냈어. 현우는 담배를 한 대 꼬여 물더니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무연탄 품질이 최상급이에요. 매장량도 상당하고요. 제가 사람 써서 몰래 조사해 봤는데 이 집 마당부터 옆집 담벼락까지 꽤 넓게 퍼져 있어요. 제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바꾸고 내 집을 내 창고로 썼구나. 차지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활용한 거죠. 녀석은 담배재를 털며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저 창고에 있는 약들, 수출용으로 나가는 귀한 것들이에요. 제가 루트를 뚫어서 잠시 여기 보관하는 건데 일반 창고 빌리는 것보다 훨씬 싸고 안전하잖아요. 밑에 묻힌 거 본격적으로 파내기 시작하면 그 돈이 얼마일지 상상이나 가세요. 저는 녀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네 아버지,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거니? 마당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현우의 손에 들린 담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반년 동안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어. 담당 의사도 병세가 잘 조절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렸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녀석의 눈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너 그때 매일 병원 들락거렸지? 나보다 더 자주 아버지를 챙기는 척하면서. 너 그때 네 아버지한테 무슨 약을 먹인 거니? 현우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짓밟더군요.
엄마, 소설 좀 그만 쓰세요.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저는 대답 없이 녀석을 응시했습니다. 제 시선이 두려웠는지 녀석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서둘러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요양원으로 돌아가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안 돌아간다. 네? 내 발로 여길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 집 명의는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오늘부터 난 여기서 지낼 거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요? 여기 물도 전기도 다 끊겼다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저는 녀석을 쏘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사흘 준다. 사흘 안에 수도랑 전기 다시 연결해 놔. 안 그러면 나 구청이고 경찰서고 다 찾아가서 이 집 마당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불어버릴 거니까. 엄마, 그리고 저 창고방에 있는 짐들. 그것도 사흘 안에 다 치워. 네가 어디로 가져가든 관심 없지만 내 집엔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현우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내뱉더군요. 엄마, 제발 나 한 개까지 몰아넣지 마세요. 몰아넣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5년 동안 나를 산송장처럼 요양원에 방치해두고 죽기만을 기다린 놈이 할 소리냐. 녀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나지 않았습니다. 74해를 살며 산전수전 다 겪은 몸입니다. 16에 공장 나가 돈 벌고 20에 결혼하고 30에 남편 뒷바라지하며 억척같이 살고 40에 직장 잃고 60에 시부모님 다 떠나보내고 70에 남편까지 보낸 나이입니다.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 가라. 저는 몸을 돌려 안채로 향했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짐 안 치워져 있으면 내가 직접 다 폐기 처분하마. 뒤에서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채 문도 자물쇠가 바뀌어 있더군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차가운 자물쇠를 만져본 뒤에 서 있는 현우를 돌아봤습니다. 열쇠. 녀석은 이를 악물고 열쇠 꾸러미에서 하나를 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채는 비어 있었습니다. 짐은 없었지만 먼지가 자욱하더군요. 침대도, 장롱도 다 치워지고 낡은 탁자 하나와 다리가 휘어진 의자 2개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 나가고 뭐하니? 현우는 문가에 서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을 낳은 거다. 잠시 뒤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철컥하는 소리. 녀석은 밖에서 저를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낡은 민화 한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 그림을 참 아꼈습니다. 순자야, 이 집이 우리 뿔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으면 안 돼. 그때는 그저 이 낡은 집이 아까워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당 밑에 숨겨진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우연탄인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탁자 다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리더군요. 탁자 다리 뒷면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놓은 작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테이프를 뜯어내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빗돌빗돌한 남편의 글씨.
겉은 투박해도 속은 깊었던 그 사람을 닮은 글씨였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당신이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일 테고. 현우 녀석, 내가 잘 안다. 그놈이 못된 건 아닌데 욕심이 너무 많아.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다 가지려고 들 게야. 마당 밑에 있는 거. 녀석은 절반밖에 모른다. 내가 나머지 절반은 말해주지 않았거든. 안채 동쪽 벽, 남쪽에서 북쪽으로 세 번째 벽돌을 봐라. 그 뒤에 구멍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 있는 거 당신이 잘 챙겨둬. 현우를 포함해서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 저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 둘, 셋의 벽돌 하나를 손으로 눌러보니 덜컥하며 흔들리더군요. 힘을 주어 벽돌을 빼내자 주먹만 한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꽤 묵직했습니다. 종이를 풀어보니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금 주는 박순자.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경악 때문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세어보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3억 7천만 원.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새 옷 한 벌 제 손으로 사입지 않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모았단 말인가요? 통장 밑에는 쪽지 한 잔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내 비상금이야. 당신 몰래 모은 건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알면 당신이 아까워서 못 쓸까봐 그랬어. 이제 다 당신 거니까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 절대 자신을 홀대하지 말고. 그 쪽지를 붙잡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조금씩 번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집 오던 날, 현우 낳던 날, 가느나 전이 내갈 초니까. 그리고 남편 보내던 날,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하지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봤다는 사실이 가슴 시리게 고마웠을 뿐입니다. 그는 아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애비도 있고 변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마지막 카드를 쥐어준 것이죠. 저는 눈물을 닦고 통장을 품 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은 잠겼지만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74이지만 아직 몸은 정정합니다. 담을 넘지는 못해도 사람을 부를 수는 있죠. 옆집 최 씨네 창문이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최 씨, 나 좀 도와줘. 전화 한 통만 해줘. 최 씨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묻지 말고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좀 해줘요. 내가 지금 내 집에 갇혔다고. 최 씨가 당황해서 안으로 들어가더니 3분 뒤 골목 어귀에서 순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굳게 잠긴 대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 집 절대 아무한테도 안 뺏겨.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제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와 젊은 직원 2명이 대문 앞에 서서 자물쇠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댁 맞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집 등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손해만 보고 살다 보니 이제는 무엇이든 확실히 챙겨두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 너무하셨네.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를 안에 가두다니요. 그들은 지체 없이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냈습니다. 떨어진 자물쇠를 발로 차버린 직원이 새 자물쇠를 가져와 달아주며 제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주민센터로 바로 연락하세요. 제 이름은 주형식입니다.
저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저는 한 채 의자에 앉아 품속의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 3억 7천만 원. 남편은 탄관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이 0억이 넘는 돈이라니요. 그가 몰래 해온 일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마당 밑에 있는 거. 녀석은 절반밖에 모른다. 현우는 마당 밑에 무연탄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게 돈이 될 거라 믿고 5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 남편은 편지에 자세히 적지 않았지만 저는 짐작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은 조씨고 예전에 광산에서 같이 일하다가 나중에는 지질자원연구소 같은 곳에서 일했다는 분이었죠. 남편은 그분을 조영감이라고 불렀고 명절마다 안부 전화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그분은 남편보다 2살 위니 올해 76일 겁니다. 저는 낡은 휴대폰을 뒤져 3년 전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가기 전 나중에 혹시라도 집 문제로 모르는 게 생기면 이 조씨 아저씨한테 물어보라며 신신당부했던 번호였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셔? 조 선생님. 저 박순자입니다. 만수처예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재수씨.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조 선생님.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양반 가기 전에 선생님 찾아간 적 있지요. 다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 아, 결국 아셨구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요. 선생님, 우리 양반이 이 집터 밑에서 발견한 게 정확히 뭡니까? 조 선생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비밀을 이제야 털어놓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재수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만수가 발견한 건 무연탄이 아닙니다. 조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 집 마당 밑에 있는 건 희귀금속 광맥입니다. 무연탄보다 가치가 수백 배는 높은 희토류 같은 광석이에요. 만수가 예전에 샘플을 보내줘서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성분 분석까지 끝냈는데 품질이 아주 최상급이었습니다. 제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신고하지 않았나요? 그게 말이죠. 그 땅이 재수씨 명의잖아요. 만약 국가에 정식으로 신고하면 국가에서 수용해 갈 텐데. 그럼 보상금은 땅 면적 시세대로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지하 자원 가치랑은 상관없이요. 영감님이 계산을 다 해보셨지. 신고해봤자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은 몇억 원 수준일 텐데. 이 광맥의 가치는 그 수백 배니까. 조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만수는 재수씨랑 평생 고생하며 살면서 제대로 된 호강 한 번 못 시켜준 걸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이건 꼭 당신 몫으로 남겨줘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이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서 저한테만 비밀로 하고 조용히 준비해온 겁니다.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가기 전에 말이에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나요? 조 선생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재수씨,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우 그놈이 그 당시에 영감님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넘기라고. 그래야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매일같이 들볶았거든요. 만수는 끝까지 버텼죠. 그러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거라. 저도 사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만간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재수씨, 몸 조심하세요. 현우 그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화가 온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면회 한 번 안 온 것도, 나를 요양원에 버린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양반의 죽음에 그놈이 개입되어 있다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까는 대충 봤지만 이제는 상자 하나하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자가 약인 건 아니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상자를 열자 장부가 나왔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거래처, 입고 날짜, 출고 날짜, 그리고 입금된 계좌 번호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더군요. 장부를 넘길수록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소하게 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만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약 상자에 붙은 한글 라벨을 보니 시중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고가의 수입 항암 표적 치료제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나 했더니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름과 번호, 그리고 대형 글로벌 제약 수출입이라는 회사 로직이 박혀 있더군요. 저는 명함과 장부를 품 안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꺼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에서 알게 된 친구 진우 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요양원 면회 올 때마다 아버지를 챙기던 듬직한 모습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어머, 순자 할머니, 요양원 나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나왔어요.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자식이 친어머니를 자기 집에 가둬두고 자물쇠를 채워버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법 감금입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구속 사유도 됩니다. 그럼 남의 집 명의를 도용해서 무단으로 창고로 쓰고 있으면요. 그것도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죠.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하나만 더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의 죽음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조사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화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뒤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주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거기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내리쬐는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잘려나간 석류나무가 있던 자리에 서서 갈라진 시멘트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밑에 묻힌 건 탄광도, 희귀 금속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현우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녀석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얼마를 남겼는지, 어떤 사람들을 제 곁에 남겨두었는지, 그리고 그 치부인 장부들이 지금 제 손에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녀석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통장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녀석은 지난 5년 동안 제 요양원 비용을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습니다. 저 박순자, 요양원에서 보내준 달력 뒷면에 하나하나 다 적어뒀습니다. 녀석이 면회 안 온 날, 전화 안 한 날, 돈 안 보낸 날, 1800개가 넘는 동그라미들이 이제 그놈의 목을 조이게 될 겁니다. 갑자기 골목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거친 발소리였죠. 저는 몸을 돌려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열어준 뒤로 잠그지 않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덩치가 큰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오더군요. 인상이 험악한 것이 딱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현우의 안색은 몹시 나빴습니다. 엄마, 주민센터에서 다녀갔다면서요? 저는 대답 없이 녀석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제발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현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 이 집 마당에 대해서 말이냐. 엄마, 사실대로 말할게요. 이 집 마당, 엄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맺어두셨다고요. 녀석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집의 지분 절반이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저는 녀석이 내미는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지분인데? 그건 엄마가 알 거 없고. 아무튼 엄마 혼자 주인 행세 못한다는 것만 아세요. 협조만 하시면 제가 매달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요양원 가서 편히 쉬세요. 안 그러면 현우가 말을 멈추자 뒤에 서 있던 덩치의 큰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주먹을 뚝뚝 꺾었습니다. 저는 그 주먹을 보며 픽 웃었습니다. 현우야, 네 아버지가 가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현우가 멈칫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너 같은 놈을 낳은 거라고 하시더라. 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보자 하니까.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하얀색 승용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더 내렸는데 한 명은 경찰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아까 다녀간 주민센터 주 팀장이었습니다. 현우는 경찰을 보자마자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녀석의 코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오늘 데려온 저 사람들도 네 장부에 적힌 사람들이니. 저는 품 안에서 통장을 꺼내 녀석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확장되더군요. 네 아버지가 나한테 2, 3억을 남겨주셨다. 이 돈이면 최고의 변호사 선임해서 네가 지난 5년 동안 나한테 진 빚, 그리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의 진실까지 단 한 푼, 단 1초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밝혀낼 수 있어. 이제 네가 대답할 차례다. 현우는 입만 벙긋거릴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돌아와 대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기대어 놓고 숨을 가다듬었죠. 주 팀장님, 경찰관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30살 초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이름은 유경잔이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아주 매서웠죠. 그는 현우와 그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들을 한번 스쿨 터보더니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현우가 입을 떼기도 전에 험악하게 주먹을 쓰려던 남자가 먼저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남자도 그 뒤를 따라 쥐새끼처럼 골목 밖으로 사라졌죠. 현우는 당황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현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챙겨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낡은 통장, 비릿한 냄새가 나는 장부, 의문의 명함, 남편의 편지, 그리고 5년 동안 동그라미를 쳐온 그 달력까지. 유경잔이 다가와 물건들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이 물건들은 신고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첫째, 제 아들 현우가 저를 집안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 불법으로 감금했습니다. 둘째, 제 허락 없이 이 집의 대문을 바꾸고 무단으로 점거해 정체 모를 화물을 보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죽음에 이 녀석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마당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어. 병원 기록도 다 있는데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유 경장이 현우를 제지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의 죽음을 의심하시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남편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유 경장은 편지를 읽더니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편지를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고는 현우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유 경장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편지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집의 명의를 노리고 협박해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고인의 급격한 상태 악화와 아들의 행동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의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충분합니다. 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다 짠 거지? 우리 엄마 꼬드겨서 내 재산 뺏으려고. 현우야. 제가 처음으로 녀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울날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아버지가 가기 전 보름 동안 너 병실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지. 내가 교대해 준다고 해도 너 죽어도 싫다고 우겼어. 난 네가 효자인 줄 알았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녀석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그때 네 아버지 약은 네가 직접 다 먹였다며. 간호사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네가 극구 사양했다면서. 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챙겨드리고 싶어서 5년 동안 면회 한 번 안 온 놈이 효심으로 약을 챙겨.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 경장은 아무 말 없이 수첩에 무언가를 빽빽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이 돌아가신 병원이 어디입니까? 제1병원 종양내과입니다. 5년 전 3월 12일에 떠났어요. 유 경장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주신 장부와 명함도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제가 장부를 넘길 때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녀석은 이제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장부 속의 검은 거래,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3억 통장의 존재를 경찰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었죠. 저는 통장만큼은 경찰에게 바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방어선이자 현우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니까요. 유 경장은 현우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불법 감금과 무단 점거 혐의로 일단 조사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녀석이 끌려가며 저를 바라보던 그 원망 섞인 눈빛.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변호사는 제 집 때문에 새 자물쇠를 달아주고 안채를 대충 정리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물도 전기도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주 팀장님이 내일 아침에 사람 보내주기로 했으니 하룻밤만 참으면 돼요. 변호사가 떠나고 골목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품 안에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3억 7천만 원. 삐뚤삐뚤하지만 힘차게 적힌 남편의 글씨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예시를 떠올렸습니다. 조 선생님이 말했던 희귀금속 광맥. 그게 무연탄보다 수백 배 가치 있다는 사실을 현우는 몰랐습니다. 녀석은 그저 눈앞의 푼돈과 약 장사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남편이 살아생전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편지에는 없었지만 언젠가 술 한 잔 걸치고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죠. 순자야, 이 마당 밑에는 보물이 있다. 금은 모화 같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귀한 거야.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 때를 기다려야 해.
제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를 찾아올 사람을 기다려야 해. 누가 저를 찾아온다는 걸까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 갇혔던 이 늙은 노파를 찾아올 그 누군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을 찾아갈 차례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죄의 대가, 그리고 한 남자의 순정을 짓밟은 탐욕의 대가.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청구할 생각입니다. 74세의 박순자가 아닌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등에 업은 한 여인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뒤 이야기는 내일 계속됩니다. 잊지 말고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